네, 뭐 제목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디스럽션 서바이벌 가이드라고 되어 있고요. 뭐 서바이벌 가이드, 이 서바이벌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제 눈엔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업계에서 지금 일을 하는 제 최전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서바이벌이란 단어가 정말 절실하게 다가왔거든요. 그게 뭐 저뿐만 아니라 또 결국엔 이 산업계의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또 진출시키셔야 하는 그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학생분들의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클릭으로 이걸로 하겠습니다. 뭐 방금 서바이벌 단어 설명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디지털 광고 산업은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전통 광고를 하는 많은 그 인더스트리의 플레이어들이 고전을 피하지 못하고 있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좀 디지털 광고 특히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플레이어들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에 부응해서 낫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현실은 뭐 이거 딱 사진 이제 보여드리면 바로 이 물 밑에서 막 해집는 다리를 상상하실 거라고 말씀드릴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저희가 처한 입장은 딱 요건 것 같습니다. 지금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심정이 어떻게 보면 제 심정이에요. 요즘에 그 광고 환경 속에서 광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제가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업계 대표님들을. 어떤 것들이 어렵고 같이 도모해서 맞아요. 좀 환경을 좋게 하거나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없을까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 그림을 뭐 얘기하시진 않지만 이런 상황을 광고업계가 처한 현실이라고 되게 인식하고 있고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상황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뭐 사전적 정의부터 뭐 이야기를 나눠보죠. 디스럽션 그러면 뭐 사실은 뭐 국내 포털이나 여러 가지 뭐 그 어학사전에 정의를 살펴봤으나 이제 구글에서 했을 때가 제일 제 마음에 드는 문장이 딱 나왔어요. 이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건 뭐 해석해 드릴 이유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 레디컬 체인지 결국엔 디지털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을 했고 그 기술들이 산업의 전반을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산업계에 큰 영향을 주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되게 혁신적으로 아주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디스럽션을 얘기해 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 광고계도 다름이 아니죠. 이 책을 제가 어저께 제 서고에 저기 아래쪽에 박혀있던 걸 겨우 찾았습니다. 제가 처음 광고를 접하고 광고에 대해서 공부했던 책이에요. 이 내용을 펼쳐보시면 뭐 여러분들은 이건 무슨 뭐 고서처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교수님들은 아실 거고요. 이 책은 이 첫 장부터 뒷장까지 가면 한 반이 한문이에요. 이런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광고 공부를 했는데 이 뭐 한문이니 뭐 한글이니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 바라봤던 현대 광고의 정의가 무엇일까? 물론 여기서 광고의 정의를 다시 끄집지는 않겠습니다. 뭐 명시적 광고주 뭐 줄줄줄 나가는 그런 광고의 정의가 과연 이 시대에도 맞을까? 이 책에 담긴 광고의 정의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은 그 당시에 그 상황만 담고 있고 그 이후로 세상은 급격하게 변했죠. 그 변한 상황에서의 광고의 정의는 과연 이 책과 동일할까? 당연히 변했을 겁니다. 사실 이 책에서 제가 배웠던 가장 기억 남는 거 쉬운 거예요. 광고 산업의 3대 요소, 광고주, 대행사, 매체사. 쉽죠? 예, 이렇게 배웠고 뭐 지금도 이 주체가 되게 이제 뭐 중심을 이룬 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대전제는 뭐 누구도 이걸 부인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대전제로 놓고 우리의 환경과 이 업의 변화를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장표를 여러분들 앞에 띄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윈론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문장을 보면서 아, 이거 이 시대에 되게 맞는 얘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서바이벌 하는 거는 강자만이 뭐 서바이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그런 집단이 서바이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끊임없는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그런 종이 살아남는다는 건 이 업에도 되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환경 속에서 그거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금방 뒤처지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광고업도 더욱이 테크놀로지에 첨단에 있는 게 광고 산업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삶이 바뀌었고 그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는 광고 회사와 광고 산업의 여러 플레이어들의 역할과 또 이런 그 툴들,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거를 적응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원인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디지털 테크놀로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크게 구분하는 건 되게 아날로그적인 그런 산업에서 우리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되게 이제 디지털로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이미 많이 바뀌었고 사실은 인터넷이 등장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뭐 새롭다, 신기하다고는 했지만 우리의 삶 자체를 이렇게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인터넷이란 단어가 아니라 이 디지털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자동화되는 그 시점이 이르면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은 디스럽티브한 그런 변화를 겪게 되고 있고 이 우리라는 건 결국엔 우리 이제 광고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광고주나 광고회사나 매체사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인 소비자나 똑같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뭐 가장 눈에 보이는 현상은 미디어들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이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뤄야 할 미디어, 제가 아까 현대 광고에서 얘기했던 4대 매체, 그렇죠? 4대 매체 너무 쉽죠? 근데 이제는 물론 4대 매체도 존재하지만 그 4대 매체 자체도 디지털라이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매체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누군가는 또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터치 포인트와 스크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소비자를 만날 기회는 점점 줄어들겠죠. 이게 디스플레이 애드, 소위 말하는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배너일 수도 있고요. 이런 메시지를 담은 평면적인 그런 광고를 다루는 산업의 플레이어들을 그룹핑한 겁니다. 앞에 3대 요소 말씀드렸죠. 여기서 몇 대 요소인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엔 광고주가 어떤 매체에 광고를 전달하기까지의 중간에 광고 산업에서 기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셀 수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매년 제가 검색해 보는데 이 스케이프라는 건데 이거를 매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더 작아지고 더 촘촘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직능도, 펑션도 세분화되고 있고 그 펑션을 소화하는 플레이어들이 더 다양하게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디스플레이드가 아니라 마케팅 테크놀로지 관점에서의 루마스케이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11년도부터 쭉 지금 트래킹이 되고 있는데 2011년도 트래킹 될 땐 150개 회사가 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8천여 개의 회사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산업의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 세분화되고 있고 더 전문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감히 이 시장을 한번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미디어와 광고 산업을 약간 레드오션이라고 본다면 새로운 영역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왼쪽에 이제 트래디셔널 광고 에이전시의 영역을 디지털 광고 회사들이 점점 침범해 가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색 오른쪽에 디지털 미디어가 또 계속 전통 미디어의 시장을 침범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미디어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광고 회사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사이에서 새로운 애드테크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좀 글자들이 이렇게 묶였네요. 잘못 묶였네요. 이게 SSP, DSP, DMP 그 외 다양한 애드테크의 기술들로 인해서 이게 기존 시장을 조금씩 뺏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롱테일 마켓까지도 이 기술로서 커버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는 우리 동네의 꽃집에서 우리 회사 광고를 하고 싶을 때는 광고 대행사를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 제일기획을 불러서 비딩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럴 필요도 없죠. 그냥 플랫폼에 들어가서 우리 꽃집에 대한 뭐 검색어 광고를 구매를 하든 뭐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롱테일 광고주들도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고 그것이 플랫폼으로 소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광고 시장과 굉장히 많이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당연한 추이인데요. 지금 주요 방송사의 방송 광고 매출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뭐 메이저라고 얘기했던 지상파 지상파 매체들의 이 광고 매출 추이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밑에는 종편들인데 종편들의 뭐 일부는 좀 치고 올라오는데 어떻게든 고만고만한 수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무슨 기사를 봤는데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 총액이 종편 총합보다 낮아졌다라는 얘기를 뭐 기사를 봤어요. 그 뭐 정확한 액수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만큼 기존의 정말 시장을 좌우했던 플레이어들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매체별 광고 매출 추이를 보시면 전체적인 건 어쨌든 지상파와 신문 잡지는 쭉 줄어들고 있고 인터넷은 치고 올라오다가 이제 PC 기반이겠죠. 정체되어 있는데 모바일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우상향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미디어의 현실이고 그냥 미디어 광고 매출의 현실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소비자들이 어느 미디어를 더 의존하고 있느냐를 반증해주고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연도별 광고비를 보면 결국엔 모바일 광고의 비중이 가장 높아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게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이미 그러니까 디지털이네요. 모바일이 아니라 디지털 총합의 그 광고량이 방송 광고를 2배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2021년 포캐스팅이긴 합니다만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다고 업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노잼이야. 원래?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주요 방송사가 자기네 채널에서는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채널로 보이스를 낼 수밖에 없지만 그 사우 채널에 유튜브 채널들을 만들어서 여기서 만들어내는 트래픽과 방송 시청의 시간이 엄청나게 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존의 지상파 방송들도 대안적인 이 디지털 공간, 모바일 공간에서의 이 채널 그리고 그 인벤토리를 그 컨텐츠 공간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거기에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죠. 맥킨지 리포트에서 이제 뭐 결과를 나타낸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이 장표를 말씀드리면 아마 미디어를 하셨던 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으나 산업의 전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일을 통해서 뭐 얻어지는 레베뉴보다 이 뒤에서 뭐 리베이트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암암리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미디어 바잉을 통해서 뭐 수수료도 정확하게 뭐 받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리베이트들이 매체와 매체사 간, 그러니까 뭐 미디어 앱 간, 뭐 매체와 대행사 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도 이제는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투명한 구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며칠 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던 건데 일부 신문사가 발행 부수, 뭐 유료 부수를 부풀리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엔 이 유료 부수가 광고비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만큼 많이 발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그 발행 부수를 부풀리게 했던 거죠. 그게 드러났던 거고 그래서 ABC협회 자체도 제도 개선을 경고하는 사태까지 이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통적 미디어나 광고 산업이 점점점 이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게 뒤처지는 이유는 결국엔 소비자와 미디어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이 미디어들이 기존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일의 방식, 시스템 이런 것들을 빠르게 트랜스폼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뭐 방향을 바꿔서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커스터머 저니를 보여준 거예요. 이 디지털 시대에. 예전에 우리가 뭐 아이드마, 아이드카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의사결정 모델. 되게 뭐 그 모델의 요소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다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고 일부의 기능적인 것들이 뭐 더해진 건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선형적인 모델이 아니라 매 단계별로 세분화되고 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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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도 가고 이 복잡한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변수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통제하고 소비자들의 라이트 타이밍에 터치 포인트를 찾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와 전통적인 광고 방식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떤 구매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쭉 돌아가다가 이제 이것도 결국 큰 원으로서 돌고 도는 건데 여기서 이탈하는 것, 이탈했다 다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어카운트 매니저 관점에서 평가하고 또 계속 이거를 새롭게 적용하는 이 과정들을 하나의 이제 도식화한 겁니다. 앞에 것보다는 좀 단순하지만 거의 같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광고라는 게 저도 뭐 광고를 공부하고 지금 광고 업계에서 23년 동안 광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아이덴티티는 여전히 광고인이에요. 그런데 저와 저희 회사에 요구되는 일들은 단순히 저희 광고를 해주세요라는 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저희한테 요구되는 건 뭐 여러분들 마케팅 원론 배우시겠지만 광고는 마케팅의 이 하위의 어떤 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광고에서 그냥 광고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 전략을 요구하고 마케팅의 여러 가지 요소에서 광고 회사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는 광고는 그냥 몇 개 미디어를 뭐 미디어 유형을 통해서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수없이 많은 미디어를 광고주들이 통제할 수도 없고 그 미디어의 터치 포인트를 컨텐츠나 광고나 여러 가지 형태로 소비자들을 매니징하려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배웠던 광고적인 접근만으로는 어렵다는 걸 광고주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젠 더 확장된 마케팅적인 요구사항들을 많이 요청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기를 원해요. 특히나 최근에 뭐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은 광고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이템이 좋고 급성장을 했지만 결국엔 어느 정도 메인스트림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가려면 탄탄한 마케팅 전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비즈니스의 이 코어가 현재 시장에 맞고 경쟁 환경에 맞고 소비자들에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광고회사에게 점검해달라는 요청까지도 하기에 이르렀고 그런 서비스들을 컨설팅 서비스까지 하는 광고회사들이 이미 글로벌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전문 영역들 있잖아요. 광고의 영역, 엔터테인먼트의 영역, 미디어의 영역, 뭐 테크놀로지의 영역. 이게 이제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혼재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어느 게 광고 회사의 역할인지, 어느 게 테크놀로지 회사의 역할인지, 어느 게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인지 점점 구분할 수가 없는데 이게 구분할 이유도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공존하고 있고 거기서 자기의 메인 비즈니스의 영역이 어딘지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할 것인지 남의 걸 이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융통성 있는 의사결정과 빠른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광고회사를 보면은 되게 쉽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조직이 기획부서, 기획본부, 제작본부, 미디어본부, 그 외에 뭐 다른 프로모션 본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본부들이 광고주 업무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면서 실제로 실행은 대부분 아웃소싱, 외부 협력사를 이용해서 협업하는 구조로 여지껏 해왔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단위 역할들이 명확했고, 그다음에 경계가 그렇게 모호하거나 애매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점 이 영역들이 헷갈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기획과 제작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기획의 역할이고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제작의 역할인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받는 소위 말하는 대박 정말 재밌는 캠페인들 이런 것들도 기획이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매체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이렇게 분절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고요. 전 과정에 걸쳐서 모든 이 스텝 부서들이 같이 시미스하게 논의하고 또 거기서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그다음에 대행사와 아웃소싱 회사들이 우리가 다 해놓고 던져서 만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결국엔 처음부터 같이 붙어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조직도는 제가 임시로 그려본 건데요. 예전에 대행사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그냥 아주 전통적인 광고 대행사의 조직도입니다. 되게 사일러드 돼 있죠. 광고본부, 제작본부, 디지털본부, 매체본부, 뭐 지원본부, 경영지원 이렇게 되게 사일러드 돼 있고 각 본부에 임원이 있고 조직이 그 밑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협업을 했지만 모든 의사결정과 그다음에 역할들은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다 수행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한 어떤 버켓에서 같이 밍글해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 제가 항상 어드마이어하는 대행사인데 RGA라고 미국의 대행사고 1974년도에 그 디즈니 그러니까 그 헐리우드에서 CG를 하던 그 두 형제가 만든 회사예요. 근데 오늘날은 글로벌리 제일 넘버원으로 평가받는 디지털 에이전시가 됐죠. 이분들의 장점은 변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게 CG 업체에서 그것이 어쨌든 새로운 영역으로 디지털라이즈 되면서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하고 만들어서 점점 조직을 키워갔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여기도 디파트먼트가 있습니다. 본부가 있어요. 각 영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시하는 건 딜리버러블스 어떤 케이퍼빌리티를 갖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굉장히 유기적으로 조직을 합니다. TF를. 그래서 뭐 주무 부서가 있더라도 이 케이퍼빌리티를 가진 사람들을 연결해서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뭘 딜리버 할 것인가에 집중함으로써 광고주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되게 유기적이고 융통성 있는 조직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아직 대한민국엔 이렇게 되게 유기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 대행사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종대사다 하더라도요. 그 포레스트 리서치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경쟁자 얘기를 하잖아요. 광고 산업에서도 경쟁자가 있을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 뭐 경쟁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산업 내 경쟁자도 있고요. 근데 우리의 산업, 광고 산업이라고 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또 새로운 경쟁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영역에서 갑자기 영역이 만들어지고 그게 광고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정확하게 맞다라고 봅니다. 최근 10년간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걸 보시면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 노란색들이 컨설팅 펌들입니다. 글로벌 에이전시의 어떤 순위와 취급고들을 얘기하는 건데 왜 이들이 광고회사의 그 순위에 리스트업 되기 시작을 했을까요? 지금 미친 듯이 막 치고 올라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보시면 2019년도 광고 에이전시 디지털 부분 순위는 상위 1, 2, 3, 4위가 다 컨설팅 펌이에요.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시면 광고 에이전시 그 미디어 그룹의 전체 순위로 봐도 10위권 안에 이 네 회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엔 컨설팅 펌은 광고 회사는 좀 다른 회사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굉장히 상위 단의 비즈니스 전략을 뭐 검토하고 플랜을 세우고 그들이 뭔가 결론을 내리면 그게 단계를 거쳐 마케팅 단에서 저희 일들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직접 나섰다는 거죠. 실행까지도 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뭐 이들이 저희 같은 뭐 일반 광고 회사의 광고주들이 이들의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일을 따로 줄까요? 이들이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일이 줄어드는 거죠. 이 회사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포 캐피탈이라는 회사인데요. 2018년도 5월에 생겼으니까 뭐 얼마 안 된 회사죠. 재밌게도 이 회사의 설립자는 세계 최대의 미디어 그룹인 WPP를 창립한 마틴 소렐이란 분이 설립한 회사예요. 뭐 거창합니다. 뭐 이 내용은 뭐 해석해 드릴 필요는 없는데 이분이 WPP를 창업하신 분이죠. 창업해서 33년간 운영하셨고요. 엄청난 회사로 키웠죠. 뭐 지금 근무하는 사람 숫자만 해도 13만에서 4만여 명이라고 하고 엄청난 규모의 세계 최대의 어떤 미디어 그룹인데요. 광고 회사, 미디어 회사, 뭐 별의별 회사가 다 속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러나고 나서 그 나이에 다시 에스포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여기는 정말 융통성 있고 이 시대에 최적화된 광고회사 모델을 만든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그래서 데이터, 컨텐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하고 이건 뭐 지역이나 로컬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광고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어떤 요게 이제 그들의 밸류와 비전입니다. 보면 우리는 퓨어리 디지털하다. 그리고 되게
이렇게 하나로 뭉쳐진 그런 조직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왼쪽에 보면 감히 이들이 홀리 트리니티라고 해서 뭐 성삼위일체 이런 표현을 쓰긴 했는데 보면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는 결국엔 광고주가 갖고 있는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컨텐트, 프로그래매틱이라는 건 결국엔 플랫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디어를 컨트롤하는 부분이겠죠. 분석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들은 플랫폼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들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매틱도 서드 파티에서 만드는 그런 전문 플랫폼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대신 이들은 그런 플랫폼을 소유하기보단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빠르게 활용하고 광고주 데이터랑 붙여서 분석하고 이걸 실행따로 옮기기 위한 그런 조직 구조와 노하우,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이들이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faster, better, cheaper. 이렇게 해서 광고주들한테 정말 퀵 윈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그런 에이전시로 지금 포지셔닝 돼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31개국에 한 3,750명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8년도 5월에 생긴 회사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거 이것도 놀랍거니와 보시면 이게 글로벌 주가입니다. WPP 그룹 전체의 주가와 그다음에 에스퍼캐피탈의 주가입니다. 물론 WPP가 훨씬 더 뭐 크지만 자 33년간 성장해온 회사 이제 뭐 3년 갓 넘은 회사 인원수 뭐 비즈니스 영역을 보면 그리고 성장의 그래프를 보면 이거는 기존 산업들을 능가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이제 시장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틴 소레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우리의 프렌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렌드이자 에너입니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했는데요. 뭐 결국에 이런 겁니다. 구글 크리에이티브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있어요. 엔간한, 애지간한 대행사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매체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결국엔 구글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자기네 플랫폼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적합한 마케팅 솔루션으로서의 뭐 컨텐츠건 뭐 영상이건 어떤 뭐 기술 베이스의 엔지니어링으로 한 어떤 결과물이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을 내재화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들이 대외적으로 뭐 대행사 PT에 참석을 한다던가 미디어 그룹과 막 부딪힌다던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그거를 소화해냄으로써 매체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하구나라는 걸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어요. 이 주제를 좀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결국엔 이런 변화를 이끄는 건 우리가 이 변화의 물꼬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들 이제 부르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핵심은 커넥티비티, 오토메이션이라고들 합니다. 이 커넥티비티, 오토메이션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게 고스란히 이 두 단어로 축약된 건데요. 뭐 이 그림도 그냥 일부겠지만 우리가 정말 다양한 미디어들을 접하고 있고 이 미디어들은 정말 실시간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되고 자동화돼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엔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커넥티비티와 그다음에 또 뭐죠? 오토메이션. 이 두 개를 그냥 보여주는 우리의 어떤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WPP의 현 CEO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바잉 파워, 대행사가 미디어를 벌크로 뭐 업프론트로 사건 어떤 형태로 사던 이 회사는 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바잉해서 바잉 파워가 있어서 미디어로부터 되게 좋은 인벤토리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보너스를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광고주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행사의 경쟁력이었고 미디어 에이전시의 경쟁력이었는데 이제는 결국엔 데이터다. 인텔리전스와 데이터다. 그거의 코어에는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회사의 미디어 그룹의 헤드가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산업의 이 두 가지 핵심, 커넥티비티와 오토메이션, 그리고 이거를 관통하는 데이터가 오늘과 또 앞으로 벌어질 마케팅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데이터를 모은다. 이거를 잘 가공하고 분석해서 이걸 인사이트로 뽑아서 전략에 적용한다.
그리고 측정한다, 평가한다. 참 쉽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이거는 예전의 방식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속해 있는 이면의 그 세분화된 영역과 이 역할들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고 고도화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좀 암울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을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실무자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복잡하다, 어렵다. 내가 해왔던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어가야 될, 마케팅과 광고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어가야 될 CMO들이 전체 키맨들이 모이는 보드 미팅에 정규적으로 계속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26%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발언권들이 그만큼 적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단순히 마케팅이나 어떤 수단의 변화가 아니라 비즈니스라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 중요한 역할, 소비자를 제일 앞단에서 만나는 CMO의 역할이 그 보드 멤버십에서 이 대화를 리드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는 얘기는요,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많이 해왔어요. 데이터는 늘 쌓아왔으니까. 근데 그 데이터가 활용되어야 제대로 된 데이터인데, 그 DB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엔 뭐 소비자 이렇게 제품 구매하거나 뭔가 했을 때 그 폼에 들어가는 굉장히 제한된 인구 통계 정보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저장되어 있는 그런 어떤 DB의 역할을 했고, 이게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데 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CTO였어요. 부서가 달랐다는 거죠. 뭐 정보 관리하는 그런 다른 부서에서 이걸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를 잘 모아서 잘 보관하는 게 미션이에요. 개인정보 이슈도 있으니까. 만약에 개인정보 이슈가 생기면 자기가 가장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마케팅 부서에서 쓰자고 해도 안 돼. 이건 조심해야 돼. 이게 이제 내부에서도 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 데이터가 비식별화되고 있기 때문에 CMO와 CTO가 정말 유기적으로 일하는 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표는 제가 그냥 상징화해서 그랬는데요. 그 종합광고대행사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제 후배들도 지금 친한 후배들도 아직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가끔은 뭐 이렇게 만나서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넋두리들을 많이 해요. 자기네들도 안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환경이 변하고 있고, 그런데 아는데, 이건 뭐 오브 더 레코드인데, 팀에 주어진 영업 목표를 채우고 수익 목표를 채우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TV 광고 집행하는 걸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건 그냥 비즈니스의 논리인데 어떡하겠느냐. 이런 식의 어떤 변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그들을 탓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회사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에게 예전에 제가 뭐 정말 그 사내 강의도 여러 번 가보고, 제가 종대사에 있을 때 디지털 부서의 어떤 리드로서 그들에게 강의도 많이 했었는데, 다 하는 얘기가, 자, 알겠어. 그 좋고 다 변화해야 되는 거 알고, 그 변하는 세상에서 내 책상은 어디 있어? 이걸 물어봅니다. 거기에 내 책상이 있으면 움직이고요. 내 자리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뒤돌아섭니다. 내가 하던 방식, 그게 더 낫다라고 그냥 뭐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큰 조직일수록, 안정적인 조직일수록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게 어려워요. 지금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종합광고대행사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 사실 왜 10년, 20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지부진한지는 사실 이 저변엔 이런 생각과 시스템들이 깔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BMW의 CEO인데 결국에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컴포트 존에서 스태핑 아웃 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늘상 일해왔고 되게 친숙한 일의 방식, 조직,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절대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케터들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좀 큰 얘기에서 좀 작은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어차피 이것도 작은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광고 산업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저도 귀가 닳도록 듣습니다. 모든 RFP에 그 제안 요청서에는 이 퍼포먼스 마케팅이 빠지는 데가 없어요, 거의. 어떤 거는 뭐 100억 넘는 PT인데도 딱 일이 퍼포먼스 마케팅만 오는 일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들은 이것만 왜 목을 매는 걸까?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는 이 퍼포먼스 마케팅이 거의 주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어떤 배경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의 뭐 키워드 맵이라고 써 있는데, 데이터 드리븐 기반의 마케팅 자동화,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퍼포먼스 중심의 어떤 효율을 최적화하는 그런 마케팅 최적화, 그리고 우리가 광고라는 포맷을 더 다양화해서 고객 참여 확대를 위한 뭐 콘텐츠 마케팅 이 세 가지를 나누는데, 저는 여기에 결국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 퍼포먼스의 위주로 플랫폼도 움직이고 있고 콘텐츠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드리븐 기반의 마케팅 자동화는 어쩌면 기존의 광고 시장에는 없었던 비즈니스들이죠. 테크놀로지 베이스였던 이런 분석 툴이라든가 소프트웨어 형태의 여러 가지 플랫폼들. 그리고 퍼포먼스는 우리가 매체를 예전에는 물론 미디어 플래닝을 해서 그 효과를 예측하고 집행을 했지만 결국엔 결과 데이터가 원투원으로 딱 매칭돼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전문화되고 고도화돼서 명확하게 ROI가 드러나는, 숫자로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다음에 이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은 광고의 영역, 우리가 알고 있던 뭐 15초 TV 광고, 신문 몇 단 광고, 잡지의 뭐 표지 내지는 내지, 표 1, 2, 3, 4 이런 거의 구분이 아니라 정말 어떤 형식이나 틀에 구분되지 않은 어떤 컨텐츠로서의 광고의 영역이 점점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제가 PPT를 만들 때 뭐를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뭐 보여드릴 건데. 자, 검색 광고 딜레마라고 표현한 건 우리가 이제 서치 헤드와 세일즈를 놓고 봤을 때, 자, 검색 광고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뭐지? 우리 검색 한번 해볼까? 검색 광고 집행합니다. 그러면 세일즈가 올라가네? 더 해보자. 근데 그 다음에 세일즈는 한 만큼 좀 안 올라가요. 그래 더 해봐? 또 조금 올라요. 근데요, 물론 이렇게 되면서 세일즈가 올라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정점에 다다르면 이게 더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검색 광고를 빼잖아요. 요만큼의 세일즈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모든 뭐 회사들이 뭐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뭐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검색 광고를 일단 시작하고 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약 같은 거예요. 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매출이 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은 퍼포먼스 마케팅의 딜레마라고 표현을 했는데, 분명히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면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비용을 쓴 만큼 효율성이 점점 올라가요. 근데 어느 정도 옵티멀 포인트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체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비용을 쏟아부어도 그 이상 효율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정점에 오른 효율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행은 정점을 찾고 최적화된 비용을 알았다면 그걸 유지하면 되겠죠. 근데 또 이것 역시 경쟁사의 활동이나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숫자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마약베개도 아시고 그 유명한 클럽, 최근에 또 TV 광고도 많이 했던 링티도 아실 거예요. 뭐 V커머스다, 라이브 커머스다. 최근 들어서 광고 회사들이 이 커머스에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이다.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 한번 해봐야 되나? 제품 뭐 벤더도 만나봤고요. 심각하게 고려까지 해봤는데 저는 결론은 이게 광고 회사의 영역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접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매출도 많이 내고 수익도 많이 내고 있대요. 근데요, 이분들이 퍼포먼스를 굉장히 잘하는 에이전시들이 주로 이런 걸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TV 광고에 돈을 엄청나게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퍼포먼스를 그렇게 추구하는 분들이 왜 갑자기 TV 광고를 할까요? 그리고 TV 광고를 하던 사람들이 또 TV 광고를 안 하잖아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역설적으로 이 퍼포먼스 위주의 미디어 커머스를 하는 분들은 TV 광고를 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자, 이건 뭐냐면 항상 이 광고 시장에 새로운 어떤 접근법이나 방법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우후 몰려가서 그걸 해요. 다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옵티멀 포인트에 가면 새로운 걸 찾습니다. 또 다른 거 없어? 그럼 또 막 저희 같은 회사 찾아가죠. 찾아서 또 딜리버 하죠. 그럼 그걸 또 막 해보면 또 어느 순간 정점에 가요. 근데 이전 일들이 안 없어져요. 계속 쌓입니다. 이거 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 새로운 것들. 근데 저는 갑자기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무한반복. 닥터 스트레인저 아시죠? 이 도르마무 앞에 가서 도르마무도 결국엔 이 닥터 스트레인저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죽었다 살아나고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포기하죠. 근데 지금 이 광고 시장의 새로운 툴의 관점, 방법론의 관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또 없어지지 않고 조금 그 인기가 사그러들면 또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숙제와 일거리만 더 많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최근에 이 광고주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검색, 뭐 소셜, 제휴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요. 한계에 딱 도달하고 나면 부서에서 할 일만 쌓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뭐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땡땡땡이 뭐냐면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파워.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애착과 파워가 있을 때와 그냥 효율성만 추구했을 때의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나마 다행은 브랜드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애착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퍼포먼스를 하면 그게 도움이 되지만 이 브랜드가 없이 그냥 퍼포먼스로만 성장했던 회사들은 이 펀더먼털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확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광고주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요즘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그냥 이미지 가지고 장난을 쳐봤는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아니라 마르셀 프로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아니라 이제 잃어버린 브랜드를 찾아서라는 책을 써야 될 타이밍이 왔나? 우리가 브랜드를 너무 효율성에 매몰시켜 왔다라는 저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뭔가 되짚어야겠다. 우리 제안할 때도 반드시 한번 짚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방향이 너무 효율성 위주, 퍼포먼스 위주의 캠페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거기에 맞는 브랜딩 작업도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또 업무에 있어서 어떨 땐 퍼포먼스 중심, 어떨 땐 브랜드 중심의 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효율성과 지속성을 같이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새로운 거 많이 공부하고 시도해보고 실행해보고 해도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많이 하고 다녀요. 새로운 툴이 아무리 등장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수단과 방법이 바뀌고 있을 뿐이다. 근데 그 수단과 방법이 바뀌고 있다는 그 수단과 방법에 대한 것이 우리가 디지털 디스럽션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본질을 유지한 채 이 수단과 방법들을 우리가 최적화해 나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잠깐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냥 제가 대강 그려본 거예요. 개념적으로. 에이전시 1.0이 어떻게 보면 이전의 전통적인 광고 대행사겠죠. 2.0이 아마도 지금의 대행사일 것 같아요. 에드테크를 받아들이고 플랫폼 베이스로 서비스를 하고 마케팅 컨설팅 영역까지도 이제 발을 넓히기 시작을 하고 미디어도 되게 고도화된 어드밴스드 미디어 서비스, 뭐 프로그래매틱 바잉 같은 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단계가 2.0의 에이전시라면 3.0은 정말 AI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뭐 전략과 크리에이티브뿐만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하고 플랫폼으로 서비스하고 또 이걸 미디어로 온보딩해서 집행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자동화되는 단계 그리고 거기에 컨설팅도 굉장히 고도화되는 단계가 에이전시 3.0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그려봤고요. 결국에 이 빨간 영역, 제가 레드오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현했는데 캠페인을 전략을 짜고 크리에이티브와 콘텐츠를 만들고 미디어를 집행하는 것이 기존 대행사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광고주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까지도 비즈니스까지도 전략을 요구하고 또 이 맨 뒷단의 미디어 이후의 효율성 관리까지
궁극적으로 세일즈까지 이어지는 이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대행사들이 점점점 영역을 넓혀가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만 담당할 수도 있고 이걸 다 커버할 수도 있는데 종합광고 대행사라면 이걸 다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점점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건 데이터가 될 겁니다. 이 데이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계돼서 심리스하게 설계되고 실행되지 않으면 결국엔 이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고 움직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쉽게 제가 한번 어떻게 표현하면 이게 이해가 될까 그려봤어요. 이 대행사 업무가 되게 단순히 얘기하면 전략자고 크리에이티브로 해서 매체 집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경험했고 우리가 이래왔던 전통 대행사에서의 업무 방식은 기획부서에서 다 만들고 잘해서 OT에서 크리에이티브 던지면 시체말로 크리에이티브에서 아이디어를 까기까지 이런 방법도 못해요. 그럼 CD가 들고 와서 딱 까요. 그럼 그걸 들고 그냥 광고주한테 가는 거죠. 컨펌 받으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미디어 집행하는 거. 이게 대가 그냥 자연스러운데 그 중간 과정에서 정말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가? 심리스한 이 과정 속에서 아이디어가 주고받고 있고 그게 데이터로 남는가? 그런 것들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는 데이터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는 이 시점에는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그냥 우리가 뭐 단순히 서베이하거나 FGI 하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액셔너블한 소비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을 분석하고 여기서 나온 정말 몰랐던 인사이트로 크리에이티브를 만들고 그 크리에이티브의 어떤 모습이나 메시지도 그냥 하나의 빅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가 집행할 미디어 그리고 타겟들의 페르소나와 집단에 따라서 다양화하고 이걸 또 미디어를 통해서 집행하면서 최적화하고 이 전 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데이터는 다시 전 단계로 피드백하고 또 DMP나 CDP 같은 개념의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재활용이 되고 이게 수도 없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쌓이는 데이터가 결국엔 AI의 알고리즘이 붙이면 자동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산업 저변에서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고 실행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I라는 게 결국엔 뭐 모든 산업에 AI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광고 산업도 결코 예외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파사도라는 그 회사가 스타트업이 있는데 JP 모건이 이들과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기본적인 리퀘어먼트를 입력을 하면 그 상품에 대한 카피라이팅을 AI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거랑 AI가 한 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사람이 한 거가 보다 AI가 한 게 클릭률이 450%가 더 높았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굳이 카피라이터를 쓰고 광고 대행사를 이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JP 모건이. 그래서 그러니까 2019년 7월 그래서 5년간 카피라이터로 일을 하기로 했다는데 저는 이게 5년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전환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그 알리바바의 그 배너 광고인데요. 알리바바 다 아시죠? 이제 중국의 11월 10일이 광군제인데 10월 10일이었나요? 아무튼 그 광군제 때 하루 동안 이제 엄청난 그 트래픽이 일어나는데 알리바바에서는 이 루반이라는 그 AI 디스플레이 애드를 만드는 엔진을 가지고 1초에 8,000개를 만들어낸 됩니다. 개인화된 메시지를 담아서.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커머스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2018년도의 경우엔 약 4억 개의 배너를 만들었고 300억 불의 세일즈를 하루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이는 못할 양인 거예요. 이 4억 개의 배너는. 이거를 디자이너 100명이 이걸 만들려면 몇백 년이 걸린다는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것들이 점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과연 디스플레이 애드뿐만일까? 소리가 안 들리시겠군요. 이건 소리 뭐 특별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제 커머스 전문 영상이에요. 커머스 사이트 쪽에 이제 제품을 소개하고 바로 이제 세일즈로 링크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인데 두 개의 샘플을 보여드립니다. 물론 둘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왼쪽은 켈빈 클라인에서 직접 만든 영상이고요. 물론 이거 뭐 그렇게 대단히 고퀄리티로 보이진 않지만 셋업하고 스타일링하고 뭐 장소하고 뭐 촬영 장비하고 돈이 꽤 들었겠죠. 오른쪽에 있는 건 국내 비스팟이라는 영상 자동화, AI 자동화 광고를 만드는 회사의 솔루션으로 이게 만드는데 뭐 몇 분이 걸리나? 뭐 1분이? 그렇게 그냥 영상 소스 하나만 넣으면 만들어주는 영상입니다. 자, 여기가 뭐 월 5만 원을 내면 이런 영상을 몇십 개가 만들 수 있어요. 자, 비교가 될까요? 과연 물론 캘빈 클라인 내지는 명품 브랜드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브랜드 헤리티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할 수 있지만 일반 커머스를 하는 업체들이 과연 왼쪽을 택할까요? 오른쪽을 택할까요? 굳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도 그리고 요즘엔 웬만한 커머스를 하는 분들은 이 영상들 다 이 정도는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냥 올리기만 하면 다양한 스타일, 이 플랫폼들의 어떤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패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전 변수인 게 이 블록체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이 다시 뭐 이렇게 좀 뜨고 있긴 합니다만 원래는 블록체인은 정말 그 객관적으로 분산을 해서 인증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건 중간 거래, 중간 거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블록체인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오면 부동산, 은행, 뭐 여러 가지 중간에서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떼먹는 비즈니스들이 사실 필요 없는 것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인증 이슈 외에도. 그럼 광고 산업은 어떨까요? 물론 이 블록체인이 영상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광고주와 매체가 블록체인이 매개가 돼서 굉장히 투명하게 방금 말씀드린 AI 엔진 같은 걸 통해서 광고를 만들어서 바로 매체랑 집행한다고 그러면 자, 그것도 블록체인으로 검증이 돼서 완벽하게 인증이 돼요. 프로드도 없어요. 그러면 대행사가 뭐 하죠? 저는 사실은 이 경천동지가 앞으로 대행사를 없앨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폭탄이 이 블록체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뭐 메타버스 별건가? 그냥 이 뭐 가상 공간에서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최근에는 순천향 대학교가 입학식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제가 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20여 년 전인가요? 세컨드 라이프가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도 사람들이 다 난리를 쳤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근데 그때 광고 회사들이 많이 접근을 했으나 다 안 됐던 건 그리고 그 서비스 자체도 안 됐던 건 거기를 그냥 대안적인 어떤 재미의 공간 내지는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가상의 공간에 광고를 걸지 이런 물리적인 것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졌거든요. 저는 앞으로 메타버스가 계속 등장할 때 우리 광고인들은 그 공간을 인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공간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뭐 막 던지는 얘기지만 현대카드가 슈퍼콘서트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익스클루시브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거기를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죠. 근데 그 공간은 현대카드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 사용자의 경험들이 얼마나 브랜드의 관점에서 통제하기 쉽게 제공이 될까요? 설계하기 나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지면이나 인벤토리 그리고 가상의 어떤 그냥 물리적 공간으로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 무엇을 경험하고 느낄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아이덴티티, 사람의 부캐들은 어떤 걸 원할까,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어야 할 거고 당연히 메타버스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 액티비티들은 데이터로 기록되고 남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말씀드렸고 이제 바꾸고 있는가를 잠깐 뭐 짤막하게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는 뭐 제가 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 회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홍보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최전선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현실화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IGA 웍스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데이터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디메이저가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로 있고 디지털 퍼스트는 미디어 랩이고요. 스마트 인터랙티브는 검색과 퍼포먼스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나누고 협업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iGWorks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10년 넘게 쌓아오고 있죠. AdID 기준으로 현재 한 3,500만, 확장하면 한 4천만 가까이의 그 AdID를 보유하고 있고 이걸 계속 트래킹하면서 소비자들이 행동하는 데이터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아까 하는 역할을 조금씩 나눠 본 거고요. 뭐 취급고 기준으로 따지면 광고회사 리스트에서도 상당수의 순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취급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iGWorks 그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결국엔 애드브릭스라는 솔루션은 플랫폼은 모바일 중심에서 그 광고주의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 줄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어트리뷰션 툴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모바일 인덱스라는 건 말 그대로 DMP라고 보시면 돼요. 서드 파티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긁어 모아서 분류하고 저장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끄집어 쓰는데 이 데이터들은 대부분 AdID 기준의 비식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디서는 누구 이름 뭐 이런 것까지 아는 게 아니라 이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성향과 행동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가 모여서 트레이딩웍스라는 이게 뭐 트레이딩 데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들을 통해서 미디어의 온보딩에서 집행하는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 모바일 인덱스에서 저희가 3,500만 사용자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 뭐 여성 커머스 이용자를 분리를 해내요. 그럼 딱 바로 뜹니다. 700만. 거기서 어떤 뷰티 카테고리에 관심이 높은 사람을 조건을 입력하면 그 700만 중에서도 533만이 딱 떠요. 그리고 거기서 뭐 적극적 뷰티 관리층 저희가 나름의 어떤 키워드로 태깅 해놓은 걸 가지고 분류를 해서 이런 조건을 달면 또 237만 딱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 타겟을 좁혀가고요. 이 좁힌 집단에서 다른 조건들을 어피니티 개념으로 또 분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코어 타겟이 있더라도 그 코어 타겟이 여러 가지의 집단으로 그룹핑이 될 수가 있어요. 같은 성향을 가지지만 또 다른 어피니티를 가진. 그럼 그런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을 또 따로 접근해서 제작물을 만들고 또 테스트하고 최적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건 그냥 하나의 샘플인데 방금 앞장에서 보여드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어떤 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카테고라이징해서 그걸 우리가 소비자 페르소나로 만들고 그 집단이 애드아이 기준으로 얼마만큼이 되고 이 뒷단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미디어 온보딩 되는가가 이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을 데이터 중심에서 바라보고 처리하고 판단하고 크리에이션까지 이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앞단은 데이터 드리븐 띵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인투이션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짰다면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소비자의 진짜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하고 전략을 짜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 듀잉은 실제로 이거를 그냥 전략만 짜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CJ 관점에서 커스터머 디시전 저니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모든 터치 포인트에 이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적용해 나가는 것들 이걸 저희가 지금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하나의 포맷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디파이너이라고 이제 iGWorks가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을 했는데요. 뭐 CDP라고 그러죠.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앞단의 모든 것들을 그냥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웹 데이터, 앱 데이터, 오프라인 데이터, 서버에서 뭐 그러니까 광고주 서버에 남은 것들, 뭐 광고 반응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데이터 라이크에 모으고 저기에 모바일 인덱스라고 저희가 갖고 있는 DMP 데이터를 또 같이 매칭시키고 그래서 이 커스텀을 정말 다각도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 대시보드가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들어가서 입력만 하면 바로바로 떠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분석해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플래너들이 들어가서 세그먼트를 나누고 더 세분화하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온보딩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들과 컨택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 결과가 어떻고 그 반응에 대해서 나머지 데이터가 다시 포스트백 되고 이걸 다시 활용해서 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영역 외에도 360도로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게 위쪽으로 보면 애널리틱스나 메저먼트가 저희가 갖고 있는 툴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구글의 뭐 DA360, VA360, SA360 같은 전문 분석 툴과 뭐 어도비 툴이나 이런 서드 파티 애널리틱스 툴들도 저희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이 분석가들의 전문성을 더
지금 확장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 영역을 보시면 이 데이터가 결국엔 모바일이나 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테일 데이터도 이제 통합을 하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차원에서 다양한 어떤 터치포인트의 데이터들을 수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는 장편 제가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또 이제 실험하고 있는 게 어드레스블 TV라고 해서 OTT 사업자들의 셋탑박스가 애드 아이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어떤 뭐 GA 광고나 SA 광고에 노출된 사람이 이 셋탑박스를 통해서 케이블 TV에 TV 광고를 노출된 집단 이걸 다 매칭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TV 광고의 효과까지도 트래킹이 가능한 실험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광고 효과가 저희가 통제 집단이 훨씬 높다라는 게 일단 실험에서 나왔고요. 이걸 정규 서비스화하기 위해서 OTT 3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영역은 광고 회사가 그냥 그간은 시도하지 않았던 컨설팅 영역이나 뭐 또 클라이언트 내부 부서의 교육 부서와 연결돼서 뭐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뭐 하단으로 오면 이제 크리에이티브 쪽인데요. DCO라고 그러죠.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 옵티마이제이션. AI 베이스로 크리에이티브를 자동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DA뿐만이 아니라 영상까지도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토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광고 미디어 그룹으로서 성장시키는 게 저희 어떤 확장의 로드맵으로 하나씩 지금 뭐 현실화시키고 있고요. 이제 좀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온고잉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은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거를 공부하고 준비하고 적용하는 거를 조금만 게을리하면 금세 어디선가 그거 전문가들이 또 뛰어 나옵니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관찰하고 거기서 판단해서 적용할 걸 적용하고 또 우리 거로 소화하고 하지 않으면 정말 이 광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정말 어려운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뭐 마지막인데 여기 학생분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그럼 디지털 시대에 광고공부학과에서 우리가 뭐를 가리키고 뭐를 배워야 할까 하는 과제들이 굉장히 크신 것 같고 고민도 많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되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시대에 좀 필요한 어떻게 보면 제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런 능력들을 갖고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그냥 바람에서 써봤어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마케팅 테크에 대한 이해, 뭐 구글 애널리틱스 등 서드파티 분석 툴을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고 뭐 각종 공모전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고 기획서도 잘 썼으면 좋겠고 인턴 경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아이고 왜 뒤를 눌렀을까요? 사실 왼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 아이디어가 넘치는 창의력, 광고에 대한 애정과 관심, 커뮤니케이션 기본 이론, 광고와 마케팅 이론, 사회 심리학 기초 지식, 그리고 열정적인 성실한 태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만 갖고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왼쪽을 뽑겠습니다. 실무에 있는 광고회사의 CEO로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른쪽에 있는 건요. 한 3개월을 엄청나게 밤샘 일하면서 선배들한테 혼나가면서 배우면요. 금방 합니다. 근데요. 왼쪽에 있는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해주시면 기본기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죠. 근데 정말 바라는 건 요즘 그 면접을 하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어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뭐 다 아시잖아요. 저희가 몇 마디 물어보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건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도 프로페셔널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이에요. 며칠 배운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대학교 4년 동안 며칠 배운 수준의 그거를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탄탄한 기본기를 만들 것인가? 전 당연히 탄탄한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루한 얘기고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진짜 업계의 니즈예요, 이게. 이런 분들은 왼쪽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오른쪽의 것들을 금방 소화해냅니다. 왜냐하면 이건 툴들이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겁니다. 광고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왼쪽에 있는 건 펀더먼털이라고 생각을 해요.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학생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른쪽에 있는 걸 조금씩이라도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주시면 나중에 더 빨리 적응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 4년 동안 열심히 해도 그 수준이 실무에 와서 몇 개월 하는 수준만큼 따라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당부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이 마샬 맥루한 어르신을 소환한 이유는 저는 이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이분의 이 커테이션이 정말 엄청나게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미디어 형식이냐 내용이냐 이건 철학적 담론을 떠나서 보면 이분이 그 시대에 물론 아마 이 얘기를 했을 때는 TV나 뭐 라디오와 TV 이런 것이 등장을 했을 때, 뭐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이 연결되고 지구촌의 개념의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배웠는데,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적용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는 게 우리 자신의 확장이거든요. 결국에 이게 새로운 테크놀로지 하나하나가 새로운 척도로서 측정돼야 된다. 하나의 새로운 캐퍼빌리티로서 인정받고. 저는 이게 굉장히 열려있는 철학적인 담론인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은 끊임없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하나의 척도로서 인정하고 측정하고 반영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인사이트와 그 기본적인 철학, 이것들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 디지털 디스럽션이 얘기되고 있고 거기서 서바이벌을 얘기하는 시대에도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펀더먼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요즘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어떤 말로 여러분들에게 마무리 지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새로운 것들이 별로 다르지 않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얻어지는 그런 새로운 것들이 어떤 미디어 확장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영역의 확장인데, 그거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던 본질에 얹어서 소화시키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바이벌의 특별한 가이드, 일 뭐 해라, 이 뭐 해라, 이게 아니라 결국 너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느냐, 그리고 그걸 실행해 나가느냐가 생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미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적당히 끝났나요? 1시간 좀 넘겨달라고 했는데 뭐 1시간 2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공유드리는, 이건 강의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실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제가 오늘 발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장시간 동안 쭉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지금 질문 있으신 분들 채팅창에다가 써주시면은 바로 질문 Q&A 세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시고요.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대표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면은, 대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와 인연이 한 2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제가 디지털 광고라고 하지도 않았죠. 그때는 인터넷 광고였죠. 광고라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대표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년 전에 대표님이 생각하셨던 광고라는 것의 개념이랑 현재 광고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조금 시각이 바뀌셨나요? 광고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정의에서. 시각이 바뀐 건 사실 인터넷이 등장했던 시절인 것 같고요. 그 기점 이후로 시각이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 더 고도화되거나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변화에 따라서.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피드백이 가능해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여지껏 배워왔던 커뮤니케이션, 특히 광고에 대한 정의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점점점 그게 이제 방법적으로 고도화된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그 미국 사례를 보여주시면서 컨설팅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광고 영역을 굉장히 많이 침범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긴 하는데 미국 사례라서 늘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국내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실무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일단 뭐 액센추어도 지금 한국에 없거든요. 예, 나갔고 그다음에 다른 뭐 딜로이트도 있고 있는데 아직은 한국 시장은 좀 약간 독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에서 그들이 한 거는 케이퍼빌리티를 내부적으로 만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국내에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외국계 에이전시와 국내 그러니까 뭐 헤드쿼터로서의 외국계 에이전시와 국내 에이전시의 이 합이 사실 되게 잘 안 맞아요. 지금 WPP 그룹도 그렇고 다른 많은 외국계 그 미디어 그룹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인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 끝이 예,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았던 사례들을 보면 물론 그들도 하고는 싶은데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S4 캐피탈이 한국 지사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S4 캐피탈 코리아, 미디어몽스 코리아, 그다음에 마이티 하이브 코리아를 같이 묶어서 지금 사무실을 냈고 출범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 그 대표가 제가 잘 아는 분이라 다음 주에 뵙기로 했는데 이런 움직임 계속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뭐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의 시장에서의 움직임만큼 그렇게 빠르게 될까 하는 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예. 현실적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네요. 관공학과 중앙대 관공학과 학생인 것 같은데 우선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업계 전문가로서 바라보았을 때 최근에 광고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광고가 무엇인지 혹은 잘 만든 광고가 무엇인지와 함께 그 이유가 무엇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밌네요. 제가 항상 인터뷰 마지막에 물어보는 질문인데 역으로 이런 질문을 받아볼 줄이야. 당황스러운데. 뭐 저는 특정 브랜드의 광고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뭐 보통 뭐 히트했다라는 광고의 유형은 뭐 다양할 테니까요. 근데 일단 국내 광고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 특정 기업은 아니라 공통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광고의 형태 내지는 접근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정 광고가 제일 마음에 든다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광고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하는 건 그러니까 솔직히 DA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이런 건 효율성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성공 광고도 아니다는 굉장히 계량적으로 가고 지금 말씀하신 건 인상 깊었던 광고이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그리고 그들의 방식으로 만든 광고들이 요즘 반응이 뜨겁습니다. 물론 그거는 TV를 전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TV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정보적인 전달이 아니라 그 자기네들의 타겟들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숨은 니즈를 건드리는 광고가 저는 성공하는 광고고 소비자들이 거기에 반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디지털 공간에서는 좀 떴다 하는 광고 그리고 상 받는 광고 보면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돌고래 유괴단. 그 사실 프로덕션이거든요. 근데 프로덕션이 거의 자기네 이름을 날리면서 지금 성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법을 되게 잘 읽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어떤 초수나 공간이나 상황에 이 컨텐츠를 제한하지 않고 되게 소비자 관점에서 이건 광고인지 알면서도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접근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고들에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뭐 가장 인상 깊었다거나 잘 만든 광고의 어떤 특정 예가 아니라 경향을 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왔네요. 대표님 인터뷰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나요? 그럼요. 정답을 너무 얘기해. 질문이 저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미디어매트 같은 디지털 매체 구매 시스템이 없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유명 회사의 DSP 혹은 DMP와 국내 유사 플랫폼의 차이점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아, 그건 어디로 왔다고요? 여기에만 있습니다. 저만 보여주세요. 아, 네. 저희 전체 방에 좀 다시 주실래요? 네. 그러면 요거 다시 제가 보내드리고 그 다음 질문 먼저 할까요? 네, 올려주시고 VR, 다음 그 AR. 부산대 네. VR, AR 기술 기반으로 영상 제작 기술 여러분들을 개발하면 대중들에게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대중들에게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VR, AR은 브랜드 체험을 위한 일정 공간이나 특별히 설계된 그런 목적으로서는 활용이 될 수 있지만 대중 광고의 영역으로서 VR, AR은 아직은 대중성이 좀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뭐 모바일로 구현한 AR 가지고 하는 캠페인이 좀 있었습니다만 초기에 반짝했던 건 신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정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막 대중적으로 확산된 광고의 포맷으로 확장되지는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이 VR, AR이 광고의 어떤 영상 제작 기술을 여러 형태로 발전하고 광고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저부터 VR, AR을 최근에 활성화해서 직접 한 케이스를 기억해 보셔서 한번 손을 꼽아 보세요.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들이 한 사람에게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치시죠. 광고주의 관점에서 그게 그만큼 인벤토리가 나올까요? 안 나오거든요. 그만큼 광고를 할 수 있는 양의 경험의 개수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미디어로 본다면 그게 아직 그 대중성을 띠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대중적인 광고의 포맷으로 아직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구매 시스템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없다라고 할 수 없고요. 저희 아이저웍스의 트레이딩웍스도 대표적인 그 구매 및 그 트레이딩 데스크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 걸 홍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내 DMP와 그 글로벌 DMP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글로벌 DMP의 가장 큰 맹점은 글로벌 DMP가 오히려 국내 DMP보다 먼저 국내 들어와서 시작을 했고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었으나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어떤 데이터가 담겨 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특수성이 좀 있거든요. 시장이 대표성은 있으나 특수성이 있어서 글로벌 DMP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국내 소비자에게 적합하게 맞아 떨어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의 시스템과 노하우를 가져와서 국내 데이터를 긁어 모은 것들도 있지만 사실 양이라든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데이터의 해상도도 국내에서 오래 한 회사들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DMP가 들어와서 되게 고전을 하고 있고요. 트레이딩 데스크가 유의미하려면 이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거래하고 플래닝하고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매체가 많아야 되는데 대중적인 매체가 사실 글로벌 DMP가 그런 것도 약간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갖고 있는 트레이딩 데스크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 인벤토리 양이라든가 매체의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그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제 입장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론의 중요성. 네, 학생이 질문 하나를 해왔는데 그 마무리하실 때 커뮤니케이션과 광고 마케팅 이론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런 지식이 실무에서 쓰이는지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방향에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정말 제가 네,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획서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언론이나 광고학 언론에서 나온 모델이나 이론이 그대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쓰면 광고주한테 욕먹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배운 학생과 제대로 안 배운 학생이 회사에 와서 기획서를 쓰건 뭐를 하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계속 발전하고 달라지고 있는데
그 저변에 있는 펀더먼털로서의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기초적인 이론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는 기존 거에 더 짚혀지거든요. 근데 이 펀더먼털이 명확하게 기억되고 학습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서는 뭐 이렇게 뭐 막 쓰는데 그 내용이 이 프로페셔널이 보기엔 뭐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본이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론의 중요성, 기본기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탄탄하게 이해하고 내재화한 분들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 틀에 입히거든요. 저는 그 중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또 들은 거죠, 이게? 아, 필수 역량, 학부생으로서. 참, 이것도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 사람을 뽑을 때 광고회사라고 광고 홍보학과 출신만 뽑지는 않습니다. 물론 광고 홍보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이론을 배웠을 가능성, 자기 걸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다른 데보다 좀 더 높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냥 되게 역시나 광고 홍보학을 툴로 접근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막혀요. 오히려 어떤 분들이 막힘없이 얘기하냐면요. 무전으로 세계 배낭여행을 6개월 동안 다녀왔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면 인간사의 그 기본에 이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서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데도 막 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본질, 그게 오히려 실무적으로 훨씬 더 잘 먹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이 텍스트북에 담긴 이론에 누가 이런 이론을 만들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들을 바라볼 때 자, 광고주가 결국엔 그를 대신해서 이 광고 대행사에 내가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 과정 속을 채워가는 데 있어서 그 본질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 역량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론적인 걸 떠나서 되게 뭐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인데요.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언어적으로 영어를 잘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도움이 되는데 전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커뮤니케이션은 말귀를 알아듣는 겁니다. 센스예요. 그거는 선배들이 얘기할 때 탁 캐치하는 것, 광고주가 얘기했을 때 탁 캐치하는 것. 그게 되게 저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배운 것 외에 기본적으로 뭐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을 요즘에는 뭐 직접 무슨 뭐 과정을 듣지 않더라도 자기가 노력만 하면 온라인으로도 뭐 이렇게 수강할 수 있는 것들이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격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 광고 시장에서 주로 이용되는 툴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식으로 광고가 집행되고 결과물들을 분석하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럼 아무래도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은 와서 빨리 적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클럽하우스와 관련해서 대표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유저로서 클럽하우스를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 현상들은 제가 겉으로 많이 듣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저는 아직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이걸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기에 약간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방이 있잖아요. 방이 만들어지고 스피커들이 있고 근데 대부분은 스피커로 하기보단 그냥 거기서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그 스피커가 영향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특정 브랜드를 대표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마케팅적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이 세일즈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기 있는 브랜드 내지는 인기 없더라도 왜 그게 정말 매력적인 브랜드인지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방안에서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장으로서는 되게 저는 좋은데 되게 클로즈드 유저 그룹이잖아요. 대중 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광고의 툴로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그 사업 모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직은 알려진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브랜드를 소개하고 논의하는 자리로서는 의미는 있겠다라는 현 시점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조차 예를 들면 야, 나 저기 현대 부회장이 들어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나 같이 얘기했어. 약간 그렇게 어필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에 참여했다기보단. 그래서 아직은 클럽하우스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정착됐다 내지는 마케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되게 대중적인 채널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칠 건데요. 올해 저희 학회 첫 세미나였는데 정말 유익한 강의 감사드리고 또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또 녹화를 해서 나중에 학회 그 유튜브에 올라올 테니 또 이제 공유해 주실 분들은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